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외안근의 힘 측정, PRC와 NRC 검사가 있어요. PRC는 이제 실성 상대 폭주력을 재는 것이고요. NRC는 허성 상대 폭주력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상대 이항 운동 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인위적으로 이제 눈에다가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계속 증가를 시키고 베이스 인 프리즘을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빛이 인위적으로 좀 꺾여서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눈에. 그거를 이제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육의 힘을 써서. 근육의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게 되면은 노력을 포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시점을 찾는 것이 PRC, NRC 검사의 그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수평 방향의 융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서 외안근의 힘을 측정하는 실질적인 검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린 점이 언제 이제 발견되는지, 그리고 깨지는 점이 언제 발견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건데요. 자, 먼저 흐린 점을 먼저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상이 흐려 보이는 그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즘을 베이스 아웃으로 해가지고 눈앞에다가 계속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의 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외계의 상이 귀 쪽 망막 쪽으로 꺾여 들어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베이스 아웃 프리즘은 이제 우한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이 두꺼운 기저 방향이 이제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조금 더 꺾여 들어올 거예요. 그 이제 양을 조금 더 증가시키다 보면은 점점 더 프리즘의 양이 도수가 강해지게 되고 꺾이는 양도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망막에 계속 이제 그 귀 쪽 부분의 망막에 이 상들이 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눈은 망막 황반에 선명한 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 눈동자를 눈알 자체를 돌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돌리고 하다 보면은 안쪽으로, 그러니까 베이스 아웃 프리즘 들어갔을 때는 점과 꼭지점 방향으로 자꾸 코 쪽으로 이 눈이 몰려갈 겁니다. 그렇게 몰려가면서 조절량도 증가되겠죠. 폭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점에 되면은 물체가 흐려지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흐려지게 보이게 되면은 그 점을 우리가 흐린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인 프리즘으로 또 프리즘 양이 증가되게 되면은 아까와 반대로 기저가 두꺼운 코 쪽 방향에 있어요. 빛이 들어오다가 내 코 쪽 망막 쪽으로 계속해서 자극을 줄 거예요. 상 자극을. 그렇게 되면은 우리 눈은 정각 따라서 계속 귀 쪽으로 돌리려고 할 겁니다. 귀 쪽으로 돌리려고 할 거야. 눈동자는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조절도 이완되고요. 그러다가 어떤 시점에 이르게 되면 디옵터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물체가 흐려 보이는 순간이 있겠죠. 이때를 흐린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분리점과 회복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또 잘 볼게요. 분리점은 흐린 점에서 계속 이제 프리즘을 증가시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두 개로 분리돼서 이제 복시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를 우리가 분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우리가 분리점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외안근의 이 힘을 측정하는 PRC, NRC 검사에서 분리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최소 프리즘 양을 얼마를 정해서 얼마만큼 프리즘 그 렌즈 도수를 정할 때 얼마만큼 도수를 정할까, 이 그 기준을 정할 때 그때도 우리가 분리점을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고 자, 회복점은 분리점이 생기다 보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은 프리즘 양이 감소되게 되겠죠. 그래서 눈동자는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가고 사물이 하나로 다시 합치되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회복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수직으로 일렬 배열되어 있는 그 C표를 하나 띄워놨어요. 자, 거기를 이제 보고서 실제로 이제 요렇게 0.9, 1.0, 1.2 이 정도 C표를 이제 보여주고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만약에 최대 교정 시력 자체가 한 0.89 정도밖에, 0.8, 0.9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0. 지금 이 C표보다 한두 단계 정도 낮은 C표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 사람이 피검자가 볼 수 있는, 여유롭게 좀 분간하고 볼 수 있는 그런 C표를 띄워주시고, 자, 그리고 상대 이양 운동 검사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PRC 검사는 지금 여기 와서 보면은 빨간색 세모 요 이제 그 프리즘 조각이 있고 파란색 프리즘 조각이 있어요. 여기서 PRC 검사를 한다 그러면 이 빨간색 프리즘 조각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증가시킬 때 내 눈이 융합 운동을 하겠죠. 자, 지금 이렇게 왼쪽 눈에 베이스 아웃 프리즘 계속해서 증가됐다. 기저가 두꺼워지는 그런 도수가 증가됐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상이 계속해서 내 망막의 뒤쪽 부분을 이제 거의 자극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황반에서 정말 선명한 상을 집결되는 이 상의 집속도가 높은 상을 받기 위해서 눈을 돌린단 말이에요. 어디로? 정각 꼭지점 방향으로 돌리게 돼요. 그렇게 이제 돌리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융합 운동을 하다가 견디지 그 못해서 이제 사물이 두 개로 이제 분리되는 그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PRC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NRC는 요 그림에서 지금 파란색 프리즘 조각이다. 그래서 베이스 인 프리즘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다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이 기저를 따라서 크게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내 코 쪽 부분의 망막을 자꾸 자극을 시킬 거예요. 그럼 내 눈은 바깥쪽으로 자꾸 이제 외전하게 될 겁니다. 외전을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사물이 분리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지점을 우리가 NRC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원거리에서는 흐린 점이 발생하지 않아요. 원거리는 흐린 점 없이 그냥 바로 분리점이 이제 생긴다는 거. 그리고 임상에서 우리가 이런 PRC, NRC 검사를 할 때 분리점이 잘 분간이 안 되고 이게 이제 피검자가 좀 어려워한다 그러면은 C표를 조금씩 흔들어 주는 것도 그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팁으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대 이항 운동 검사에 기대값이 나와 있어요. 모건이라는 박사님이 이 데이터를, 대규모의 빅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 실험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통계 분석도 해 놨는데, 지금 요 이제 원거리, 근거리, 프리즘 방향을 보면은 베이스 인 프리즘으로 이렇게 도수를 올렸을 때 맨 앞에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흐린 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분리점, 그 다음이 이제 회복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원거리에서는 아까 이제 그 흐린 점이 발생하지 않고 바로 분리점으로 간다 그래서 X로 표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느냐, 상대 이항 운동 검사 했을 때 베이스 인 프리즘으로 가지고서 원거리에서는 분리점이 한 7프리즘 정도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회복점은 4프리즘 정도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거리에서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가입을 했을 때 흐린 점은 9프리즘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이제 분리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폭이 크죠. 그래서 19프리즘 정도까지도 견디더라. 그리고 이제 10프리즘 정도 넣었을 때 회복점에 다다른다. 그러고 자, 근거리에서는 베이스 인프리즘은 13프리즘에서 흐린 점, 그리고 분리점은 21프리즘에서 회복점은 13프리즘에서, 베이스 아웃 프리즘 가지고 하는 것은 근거리에서 17프리즘에서 흐린 점 발생, 그리고 21프리즘에서 분리점, 그리고 회복점이 21프리즘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직접 프리즘 바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그 PRC 검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근거리 시표, 근거리 수직 줄시표를 이용해서 피 검사를 이제 주시하게 하고요. 40cm 거리에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계속해서 더 크게 증가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은 코 쪽으로 향하게 되더라. 협동한 운동에 따라서 폭주가 발생하고 그리고 조절이 발생하고요. 시표가 흐려짐을 느끼다가 이제 분리되더라. 그리고 요건 이제 추가로 좀 잘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그 어지러움이나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도수가 바뀌거나 안경 테만 바뀌더라도 굉장히 적응을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변화에 민감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검사를 했을 때 기대값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진행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 이제 변화의 적응력, 렌즈의 어떤 변화의 적응력에 대해서 대략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적응력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프리즘 처방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훈련으로만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평 융상 이양 능력을 통해서 이제 활용하는 검사인데 근거리 수평 융상 이양 용이 검사 플리퍼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합 수평 12프리즘 베이스 아웃 3프리즘 베이스 인인 플리퍼를 준비해서 그리고 계속 플리퍼를 반전해가지고 1분 동안 몇 번 정도 선명하게 보이느냐 해서 12번 이상 선명하게 느끼면 정상적인데 유독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전을 했을 때 나는 좀 빨리 이게 선명하게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나 이 어떤 그 렌즈의 어떤 도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리즘 렌즈 처방을 실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PRC하고 NRC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즘 처방 값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외사이가 4프리즘이다 그러면은 측정된 4프리즘이 외사이가 4프리즘이니까 4프리즘 베이스 인으로 처방을 해서 끼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측정된 그 양과 실제 처방되는 양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측정되는 만큼 다 처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그 프리즘 양이 처방이 되는 것이고 그걸 적응을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PRC와 NRC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처방을 하자 해서 퍼시벌이라는 학자가 이런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P1과 P2 이 두 지점을 구하고 이 공식을 통해서 같은 부호의 값이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의 최소 프리즘 양이 처방이 필요하다. 실무에서 분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처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이스 아웃은 플러스, 베이스 인은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시벌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양한 단일 명시역의 중간부 3분의 1 범위 내가 가장 편안하고 선명하고 양한 단일시하는데 아주 원활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중앙 3분의 1 영역 이 명시역이 가능한 3분의 1 영역 여기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성 상대 폭주력 검사, 허성 상대 폭주력 검사를 해서 나온 값을 토대로 해가지고 P1과 P2 지점을 찾아서 0을 정의 상태를 포함하는 그 지점을 찾고요. 만약에 그 지점으로 지나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영역에 이제 들어가게끔 필요한 최소 프리즘 양을 처방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환자가 PRC가 22 프리즘 베이스 아웃이고 NRC가 15 프리즘 베이스 인인 경우에 그대로 P1과 P2 그 공식에 집어 넣어 보면은 2 곱하기 22 그리고 NRC는 이제 마이너스 보호를 달고서 저렇게 마이너스 15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9.66 프리즘 베이스 아웃이 나오게 되고요. P2는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마이너스 보호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2.67 프리즘 베이스 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실성 상대 폭주력과 허성 상대 폭주력 그 안에 이제 부호가 다르죠. 그 안에 0지점, 그러니까 우리 정의 지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단일 명시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가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실성 상대 폭주력, 허성 상대 폭주력으로 충분히 단일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있잖아요. 아까 이제 봉그레페법이나 그 하웨시표법으로 사유량이 크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프리즘 처방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안 해도 충분히 이제 괜찮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극복을 하고 이제 그 양한 단일시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그 환자의 PRC가 30 프리즘 베이스 아웃이고 NRC가 12 프리즘 베이스 인인 경우에, 자, 이번엔 PRC가 좀 커졌어요. PRC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P1 지점이 16 프리즘 베이스 아웃이 나오게 됐고 P2는 2 프리즘 베이스 아웃이 나오게 됐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둘 다 플러스 부호가 나왔죠. 그러니까 편안한 영역 그 0 지점을 지나가지 않고 둘 다 이제 실성 상대 폭주력이 둘 다 P1과 P2 지점이 둘 다 이제 실성 상대 폭주 여력 부분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편안한 영역으로 들어오게끔 렌즈로 인위적으로 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16 프리즘 베이스 아웃 났고 2 프리즘 베이스 아웃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프리즘에서 작은 프리즘 양만큼 이제 가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프리즘 베이스 아웃을 처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셰어드라는 학자가 제안한 공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이 사람은 비록 사위가 있어도 사위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융상 여력이 있으면은 뭐 그다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충분한 융상 여력을 사위량의 2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외사위가 10프리즘 잡히더라도 충분히 그 외사위를 극복할 수 있는 폭주력이 20프리즘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외사위 10프리즘이면 우리가 정상 범위를 6, 7프리즘까지 봤잖아요. 그 정상 기준에 넘어가는 사위량이기 때문에 자각 증상도 있고 뭔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그것을 이제 교정할 수 있는 그 힘이 크다 그러면은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셰어드 기준은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환자의 외사위가 11 프리즘 베이스인이고 실성 상대 폭주가 베이스 아웃 27 프리즘인 경우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프리즘 처방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2배 이상, 그러니까 실성 융상 여력이 22 프리즘 정도 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27 프리즘을 가지고 있으니까 프리즘 처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환자의 외사위량이 11 프리즘 베이스인이고 실성 상대 폭주는 19 프리즘으로 조금 모자라요. 지금 2배가 돼야 되는데 2배 모자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한시 프리즘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사위량이 마이너스 11이 되고요. 마이너스 11이 되고 그러니까 22가 되는 거죠. 공식에 넣게 되면은. 그리고 실상 상태 폭주로 그대로 플러스 19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22에서 19 하니까 2를 3분의 2로 나누게 되면 대략 이제 마이너스 1 프리즘 베이스 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프리즘 1 프리즘에 베이스 인으로 처방을 하자라고 쉐어드 기준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은 1프리즘 베이스 인으로 처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외사위는 우리 환경 자체가 워낙 폭주에 용이하고 조절이 용이한 환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쉐어드 기준으로 해서 처방값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자각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A10, AB를 고려해서 근시과규정으로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는지 그걸 철저하게 좀 따져보고, 그리고 시훈련으로도 한번 먼저 적용을 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외사위는 워낙 시훈련 했을 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처방의 대원칙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진 과정에서 자각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환자의 나이와 적응력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자. 그래서 자각 증상이 있을 때만 우리가 반드시 처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30, 40대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적응력이 점점 떨어져요. 도수가 조금만 바뀌고 축이 조금만 바뀌어도 굉장히 민감해하고 그 안경에 대한 적응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이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AR 수치와 최종 도수를 비교해가지고 AR 수치가 조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르게 너무 AR이 크게 나오거나 너무 작게 나오거나 한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사위에 의심을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정 도수를 검사한 다음에 구안경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구안경으로 인해서 유발된 사위일 또 확률이 있습니다. 구안경이 잘 맞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사이도 검사를 했을 때 정상 기준 데이터를 어느 정도 내가 암기를 하고 있으면은 정상 기준치와 한번 비교를 해서 많이 벗어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양한시 이상으로 인해서 자각 증상이 좀 클 수 있는, 피로가 클 수 있는 그런 눈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외안근과 내안근의 힘을 측정해가지고 유형을 좀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외사위도 내사위도 그 유형에 따라서 너무 이게 폭주가 강한 그런 사위군인지 아니면은 계산이 강한 또 사위군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유형을 따라서 분석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안근 힘과 내안근의 힘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능성 렌즈나 플러스 렌즈 도수로 또 해결 가능한 수가 있어요. 그래서 A10, AB가 좋은 내사위한 경우, 그리고 뭐 내안근의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플러스 도수 렌즈, 그리고 기능성 렌즈, 누진 계열의 그런 기능성 렌즈로 충분히 양한시 이상으로 오는 그 피로감을 해결할 수가 있고 집중력 강화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프리즘 렌즈를 이해시키는 거. 이게 참 개념이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안과나 안경원에서도 이제 못 들어본 피검자 손님이 이것에 대해서 좀 개념이 없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렌즈를 통해서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위화감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렌즈에 대해서 이런 처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렌즈는 뭐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써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근육에 힘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그 힘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어시스트 렌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조금 더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좀 쉽게 풀어가면은 프리즘 렌즈 이해시키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 잘 해보시고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실무 때도 활용을 잘 해보고 우리 국가고시 시험에서도 실무에 실기 파트에서 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이제 잘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